김치통에서 나는 이런 냄새 원인은 알데하이드 화합물과 황화합물들입니다. 과탄산소다를 가지고 이 알데하이드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황화합물이 남아있죠. 쉽게 제거가 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냄새 분자가 플라스틱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경우에 김치통의 구조를 망가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할 수 있는 화학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은 김치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 보았는데, 그때 소위 알데하이드라는 화합물들과 그리고 황이 들어있는 그런 화합물들이 가장 냄새가 심하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치통이나 김치에서 나는 이런 냄새의 주 원인은 그런 알데하이드 화합물과 황화합물들입니다. 김치통의 재질에 따라서 김치통의 냄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플라스틱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맨들맨들하죠. 아주 조밀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공 몇 개를 모아 놓으면은 공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고분자들 사이에도 틈이 있어요. 이런 틈 사이로 냄새 분자들이 깊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겠죠. 만약 스테인리스 통을 쓴다고 한다면은 스테인리스는 철과 크로미움이라든지 이런 다른 금속을 사용해서 만든 그런 합금인데요. 스테인리스 위에서는 이런 냄새 분자가 굉장히 비교적 빨리 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씻고 나면 당장은 냄새가 나지만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 조금만 내버려 두면은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치의 경우에 김치의 색소는 전적으로 고추에서 나오는 색소죠. 고추에는 그 라이코핀이라는, 우리말로 리코펜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분자가 빨간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색소가 그 플라스틱 통에는 많은 구멍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틈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에 달라붙게 되는데, 이러한 라이코펜은 물에는 절대 안 녹고요. 그리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김치통을 기름으로 닦아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로만 닦아내기 때문에 그 냄새, 그 색깔이 계속 그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치의 통에 배는 냄새를 먼저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알데하이드 분자들이 있고 황화합물들이 있는데, 알데하이드 화합물과 황화합물을 제거를 하는 것이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먼저 이제 크게 따져봐야 될 것이 김치통 표면에 있는 부분의 냄새와 그리고 김치통 속으로 깊숙이 박혀있는 냄새 분자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깥 부분에 냄새 분자들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알데하이드 분자들과 황화합물들입니다. 이 알데하이드 화합물은 산화를 시켜주면 유기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과탄산소다 같은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과탄산소다에 과산화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산화수소가 알데하이드를 유기산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탄산소다 또는 워싱소다가 이 유기산과 반응을 하면 비누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과탄산소다를 가지고 이 알데하이드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황화합물이 남아있죠. 근데 이 황화합물은 쉽게 제거가 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화합물은 산화를 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산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자외선을 쪼여주면서 산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이제 집에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면 락스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죠. 락스는 굉장히 강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김치통의 표면에 붙어있는 황화물을 산화시키면서 물에 녹는 물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냄새 분자가 플라스틱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죠. 근데 이 분자들은 서서히 증발을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제거하는 방법은 김치통의 구조를 망가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을 쓴다든지 또는 어떤 유기용매를 써서 이 김치통의 표면을 닦아낸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죠. 김치통에 신문지 같은 것을, 신문지는 이제 섬유질이지 않습니까? 셀룰로즈.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다가 활성탄 가루 같은 것을 거기에 좀 얹은 다음에 김치통을 닫아 놓는 겁니다. 활성탄이나 또는 고양이 모래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김치통에서 빠져나오는 냄새를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딱 가둬버리니까 김치통 속에서는 공기 중에는 냄새 분자가 없는 거죠. 그럼 또 속에 있는 냄새 분자가 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갇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김치통에서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탄산소다 같이 강력하게 냄새를 빨리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요. 쌀뜨물 같은 경우에도 쌀뜨물에는 쌀겨 부분도 조금 남아 있고요. 쌀겨 부분에는 이제 실리카, 이산화규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도 있죠. 셀룰로즈 같은. 또 리그닌이라고 하는 그런 섬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냄새 분자가 김치통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런 그 쌀뜨물에 있는 그런 섬유질에 들러붙는 거죠. 금방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이용하는 경우에 진한 식초를 써야 되겠죠. 김치통 속에 틈새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냄새 분자를 씻어내는 일종의 유기용매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초라든지 쌀뜨물 같은 경우에 속에 박혀 있는 그런 모든 분자를 다 씻어내지는 못해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냄새가 꽤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쓰는 이유, 이런 경우도 실제는 같은 원리입니다. 이 냄새를 좀 가리는 거죠. 커피 찌꺼기는 섬유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냄새 분자가 여기 와서 날라와서 흡착을 하는 그 활성탄 같은 이야기를 했죠. 신문지 얘기도 했고. 이런 것과 같이 그런 냄새들이 날라와서 들러붙는 냄새 분자 제거 용도로 제거제로 쓰이는 거죠. 더 좋은 재료가 있을 때 활성탄이라든지 고양이 모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굳이 또 커피 찌꺼기를 찾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탄산소다를 쓰세요. 과탄산소다를 먼저 거기에 과탄산소다를 넣고 하루 정도 내버려둬도 좋겠고요. 물에 녹여서 락스를 쓰는 것은 많은 분들이 좀 꺼려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묽은 락스의 경우에는 과일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과탄산소다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김치통이 이만한 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과탄산소다를 한 컵 정도 물에 녹여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보시면 거의 냄새가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냄새가 조금 더 남아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묽은 락스를 넣어서 또 김치통을 처리를 하는 거죠. 락스를 쓰는 대신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김치통을 햇볕 아래 좀 두는 것인데 너무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이때는 단지 햇볕 아래도 너무 오래 두면은 햇볕이 플라스틱을 구조를 많이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두면 안 되고 길어봤자 몇 시간 이 정도로 두시고요. 락스나 이 햇볕에 두는 거는 별로 안 하고 싶고 과탄산소다로 처리한 다음에 이것을 김치통을 완전히 말리고 그 속에 신문지하고 활성탄 같은 것을 넣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김치통을 금방금방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뚜껑 닫아 놓으면 냄새가 빠져나오지도 않으니까 1, 2개월 후에 이것을 또 쓸 때는 냄새가 완전히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화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오렌지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껍질을 완전히 갈아서 그 다음에 거기서 즙을 짜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리모넨이 있습니다. 요 리모넨은 황화물들을 굉장히 잘 녹여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바를시자라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바를시자라는 제품 속에 들어있는 일부의 성분이 이 또 리모넨이기도 합니다. 바를시자를 이제 김치통을 닦는 데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 껍질에서 리모넨을 좀 짜내서 닦아주는 정도. 그렇게 하면은 냄새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수건을 빨았는데 사용을 하자마자 냄새가 바로 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수건 속에 세균이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세탁조가 더러우면 거기에서 세균이 수건으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수건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또 세균이 증식하면서 이 수건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세탁조가 오염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건 빨래를 할 때 섬유유연제를 넣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세탁조 속에
발리게 되고 이런 곳에서 세균이 또 증식을 하면서 냄새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탁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수건에 냄새를 옮기는 경우가 되는 거죠. 냄새가 생기지 않게 수건을 빠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탄산소다, 워싱소다 이런 강염기, 상당한 염기성을 가지는 세제로 빨아주면 냄새가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수건이 너무 뻣뻣한 게 싫으시다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섬유유연제 대신에 세탁용 백식초가 있어요. 이런 거를 쓴다든지 아니면 구연산을 이용을 해서 수건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면 됩니다. 발에서 나는 냄새도 역시 크게 두 가지예요. 유기산과 황화합물. 방귀 냄새 지독하잖아요. 그죠? 방귀 냄새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기산과 황화합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신발에서 나는 냄새인데, 그 유기산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염기성 물질하고 반응을 해서 중화를 하는 거예요. 베이킹소다, 워싱소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냄새를 없앨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양말 속에 베이킹소다나 워싱소다를 담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가서 신발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냄새가 많이 없어지고요. 이 삼겹살 냄새나 양꼬치 냄새 이런 것들은 실은 요리집을 가서 구워보면 아실 텐데 실제로 이 연기가 많이 나죠. 연기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고체 덩어리들이 연기로 날아와서 우리 옷에 달라붙고 또 이제 기름이 많죠. 삼겹살이나 이런 양꼬치나 이런 것들은. 또 기름이 또 날아와서 달라붙고 그것들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옷을 빠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당장 매번 이제 옷을 빨 수는 없으니까 페브리즈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페브리즈에는 냄새 분자가 공기 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방해를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좀 내버려 두면 이제 냄새가 안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페브리즈 속에 들어있는 여러 좀 덩치가 큰 분자들이에요. 이런 분자들이 냄새 분자들을 각각의 냄새 분자들의 특화된 체포조가 있는 거예요. 냄새 분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빨래를 하셔야 됩니다. 에어컨 냄새가 나는 집들이 있죠. 그 경우 확인을 해보시면은 반드시 에어컨 보면은 물바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물이 고여 있습니다. 수분이 있는 곳에는 곰팡이와 세균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수분이 고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물이 고인다면은 근원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필터를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싱크대는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음식물 속에는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당분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영양소들이잖아요. 세균도 좋아합니다. 세균들이 그런 영양소를 먹으면서 마구 증식을 하죠. 그러면서 작은 냄새나는 유기산도 만들고 황화물도 만들고 암모니아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싱크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냄새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나는 냄새는 거의 대부분 세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산과 또 황화물 그리고 심지어 소위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을 세균이 대사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균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세균이 못 사는 환경을 만들면 냄새는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주변을 늘 청결하게 하고 세균의 먹이가 되는 수분과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는 것을 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 생기는 물때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몸을 씻을 때 비누를 쓰는데 비누때 그리고 이 물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이 마르면서 하얗게 끼는 거죠. 보통의 방법으로는 제거가 힘듭니다. 이때는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산성 물질과 반응을 해주면 물때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열입니다.
화장실 실리콘에 검은 곰팡이가 끼면 아주 불편합니다. 화장실에 검은 곰팡이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실리콘 표면을 보면은 보기에는 매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몸을 씻을 때 나오는 그런 분비물이나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기가 굉장히 쉽고, 또 화장실 자체가 물을 쓰는 곳이다 보니까 수분도 많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먹을 수 있는 먹이와 수분이 공급되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실리콘 표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고무가 있는 그 바로 옆을 보면 또 벽이 있죠. 벽과 실리콘 사이에 그런 그 곰팡이 포자가 끼어 있으면서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검은 곰팡이가 이미 피었다, 소위 인이 박힌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제거가 힘듭니다. 이때는 락스 젤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실리콘 표면에 바르고 그 위에 테이프로 덮어둔다든지 해서 오랫동안 하루나 이틀 정도 내버려 둬야 곰팡이 포자까지 제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 자체가 청결하고, 즉 곰팡이가 먹이가 되는 우리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나 때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수분이 없다면 곰팡이는 잘 생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건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주 청소하고, 또는 곰팡이나 세균이 살 수 없도록 과산화수소라든지 과탄산소다,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몸을 씻죠. 몸을 씻을 때 비누를 쓰는데, 비누는 계면 활성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름 부분의 꼬리와 물에 잘 녹는 머리 부분이 있는데, 이 머리 부분에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물 속에는 어떤 물이라도 칼슘 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칼슘 이온은 이러한 나트륨을 치환을 할 수 있는데,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데, 비누를 만나게 되면 이 칼슘 이온 주변에 꼬리가 두 개가 있는 구조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누때입니다. 이것은 물에 잘 녹지 않고요. 그리고 물 속에는 탄산칼슘 성분이 이미 녹아 있습니다. 이 물이 마르면서 이제 거기에서 탄산칼슘의 침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석회석은 잘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누때와 탄산칼슘이 주변에 있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나 각질 이런 것들과 뭉쳐서, 또 우리 몸에서 이제 채모도 많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서 세균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 생기는 물때는 우리가 세수를 할 때 물이 좀 튈 수가 있죠. 이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비누때, 그리고 이 물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이 마르면서 하얗게 끼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비누때라든지 탄산칼슘 또는 석회석이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약한 염기성의 물질은 산성 물질과 반응을 해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녹아 나가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식초나 구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물때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물때가 생기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제를 써서 닦아내기도 하고 그러죠. 세제가 산성이나 염기성이나 그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거울 뒷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알루미늄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산이나 염기의 모든 물질에 다 녹아 없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가 그 뒤로 홈이 있죠. 아래 보면은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되어 있는 홈이 있는데,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알루미늄을 녹여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울이 시커멓게 이제 부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울 청소를 할 때 구연산이나 식초나 이런 것들을 써서 물때를 없애는 것은 좋은데요. 이런 청소를 하자마자 거울을 깨끗하게 마른 거울로 닦아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울은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식된 거울을 되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울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유리가 있고 그 뒷면에 이제 금속에 코팅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아주 작은 알루미늄 알갱이를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그 뒤에 이제 코팅을 하게 되는데, 알루미늄은 산과 염기에 잘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없어져 버린 거죠. 정말 이제 거울을 되돌리려고 한다면은 거울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다 떼어내고 그 뒤에 다시 미러 이펙트 스프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스프레이를 뿌려서 거울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흠이 있다든지 흉이 있다든지 얼굴에 점이 있다든지 했을 때 파운데이션을 바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울에 부식된 부분을 은색의 테이프로 덮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장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화장실 수전의 경우에는 물이 그 위에 떨어지게 되면 석회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연산으로 없애는 것은 가능한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다시 이제 물이 튄다든지 했을 때는 침전물이 계속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을 쓰고 바로 직후에 나는 냄새는 소위 우리가 변 냄새죠. 이런 냄새는 환기를 하면은 다 없어지고요. 우리 몸에서 나온 각질이나 분비물, 유기산과 같은 그런 분비물들이 배수구에 들어가고 거기에 배수구관에 곰팡이가 증식을 하게 되면 이 세균이나 곰팡이가 대사산물로 냄새나는 물질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수구 같은 것을 잘 관리를 하고 변기의 경우에도 세균이나 곰팡이가 먹을 수 있는 먹이, 변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쾌쾌한 그런 냄새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냄새를 흡착하는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활성탄이라든지 고양이 모래 그런 것들이 이 냄새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그러한 것을 두는 것을 권합니다. 방향제나 디퓨저 같은 것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죠. 냄새 성분 자체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강한 향을 내는 것으로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페브리즈 같은 것을 이제 뿌릴 수도 있습니다. 향수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냄새 성분을 붙잡습니다. 공중에서. 그러면서 냄새 분자가 떠오르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냄새를 제거하는 데는 그냥 페브리즈 같은 것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장실마다 청소 주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변기라든지 또는 배수구 안은 늘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그게 물기가 늘 있기 때문에 세균이 늘 잘 증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청소 주기가 좀 더 빨라야 되겠죠. 청소를 적게 하는 방법은 세균이 또는 곰팡이가 잘 생기는 그런 곳에 보면은 이제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 발라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세균의 곰팡이가 잘 생기니까 조금만 과탄산소다, 알갱이를 좀 뿌려 놓으면은 만약 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과산화 수소가 녹아 나오면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있으면 죽여버리거든요. 더 이상 증식을 할 수 없죠. 그렇게 청소 주기를 약간 더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제일 주의할 점은요. 락스 같은 이제 세제를 쓸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락스 같은 것을 이제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높은 온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물 속에서 염소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호흡기를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락스를 식초나 구연산과 섞는 행위, 뜨거운 물로 락스를 쓰는 행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긴 사람들의 경우에 이 세면대가 많이 막혀요. 그리고 화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경우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유분기가 있는 그런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면대를 막히게 하는 그런 주범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에 막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면대에 물마개가 있죠. 물마개가 물을 막는 세면대 마개 부분 바로 아래에 막혔다고 한다면 그건 10중 8구 머리카락 때문에 막힌 겁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세면대를 아래를 열고 그 부분 머리카락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세면대 아래에 보면 이렇게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 부분이 막혀 있다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머리카락이나 이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유분, 기름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염기성 성분으로 해결을 녹여낼 수가 있어요. 아주 강한 염기인 수산화나트륨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 머리카락이나 단백질 그리고 기름 성분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뚜러펑, 트랩펑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U자 부분에 막힌 것을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락스는 수산화나트륨에 비해서 훨씬 약한 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스를 부어서 배관을 뚫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락스를 이용을 해서 수산화나트륨만큼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락스를 정말 원액 그대로 부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배관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손상을 입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생기는 오염의 종류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화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할머니, 냄새나. 40살 이상만 되면은 노니날이라는 알데하이드 화합물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소위 노인 냄새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격한 운동을 하거나 또 사우나를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힘들죠. 그러니까 몸에서 땀을 배출하는 것보다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냄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몸에서 직접 나는 냄새가 심한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땀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의 물만 나오는 그런 땀샘이 있고 이제 모낭에 매달려 있는 기름 성분이 나오는 그런 땀샘이 있고 모낭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분비물을 같이 내보내는 그런 샘이 있습니다. 이 모낭에서 나오는 것이 실제는 우리가 많은 냄새를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이 기름 성분은 유기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유기산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대사산물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분비가 되면은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유기산이라든지 다른 분비물들을 먹고 작은 분자로 쪼개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짧은 유기산이나 황을 달고 있는 그런 화합물들이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몸 냄새를 만드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낭 옆에 있는 땀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포 안에서 생기는 어떤 물질들, 땀샘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못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포에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는 몸에서 냄새가 적게 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땀을 체질적으로 많이 흘리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몸에서 나는 냄새의 차이가 조금씩 날 수는 있습니다. 몸에 어떤 병이 있어서 케톤뇨라는 그런 증상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 냄새가 심합니다. 그런 어떤 병이 있어서 또는 갑상선 항진증이나 이런 경우에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우리 몸에서 분해를 하는데 그런 약의 냄새가 좀 고약한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몸을 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나오는 이런 분비물들이 옷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옷에 옮겨간 다음에 옷에서 이제 세균들이 살잖아요, 거기에도. 이 세균들이 우리 몸에서 나온 분비물들을 분해를 하고 결국은 옷에서 이제 소위 걸레 냄새가 나는 겁니다. 빨래를 자주 하지 않고 계속 옷을 입게 되면 옷에 있는 세균이 또 우리 몸으로 옮겨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냄새의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또 향신료를 먹는 이런 식습관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기름기가 굉장히 많고 영양분이 너무 많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세포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대사산물을 대소변이나 또는 땀으로 밖으로 배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기름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세균이 먹으면서 작은 분자로 바꾸면 당연히 몸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요.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향신료들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마늘을 많이 먹는데 마늘의 경우에 황 성분하고 마늘이 만드는 굉장히 작은 알데하이드라는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서 냄새가 심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음식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면 적절히 심하게 많이 먹지 않는 현명함도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실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늘 그 냄새를 맡으니까 코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냄새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근처에 오기 싫어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왠지 내가 타면은 사람들이 거리를 많이 뛰어온다든지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입이나 코를 가리면서 말을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몸에서 또는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고 의심을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pH라고 해서 산성도를 측정하면요. 우리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곳과 아닌 곳을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과 같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데는 굉장히 산성도가 높습니다. 유산균이 굉장히 잘 살고 있고 유산균이 이제 젖산을 내어놓으면서 산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곳은 냄새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제 접혀 있는 부분, 주름이 많이 있는 부분, 땀이 계속 나와서 분비물이 나와서 축축한 부분 이런 부분에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세균들이 많이 살 수가 있는데 피부의 산성도가 별로 높지를 않고 중성이나 심하면 이제 염기성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또 귀 뒤에 이제 보면 접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몸에서
접혀 있는 곳, 그리고 늘 갇혀 있는 곳. 신발이 그렇죠.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고 갇혀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드름이나 피부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염증은 모낭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여기에 세균이 살고 있고 이 모낭의 뚜껑을 딱 닫았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세균들이 분비물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어내는 세제를 쓸 때 유산균이 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약산성 세제를 쓴다든지 세균의 먹이가 되는 각질이라든지 또는 분비물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채취를 줄이는 또 염증이 잘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주 씻는 게 가장 좋죠. 특히 옷에 냄새가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옷을 세탁을 적절한 주기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속옷의 경우에는 몇 시간을 입어도 굉장히 많은 세균이 옮겨갑니다. 하루 입었으면 반드시 그 다음 날에는 갈아입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샤워를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 채취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아침에 샤워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밤 동안에 우리 몸에서 그 대사산물들이 우리 피부로 올라오게 될 거고 세균들이 증식을 하면서 그 냄새 분자를 내놓을 것이고 그것이 또 속옷에는 옮겨가니까요. 밤에 씻었다. 속옷은 그 전날 속옷을 계속 입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속옷을 갈아주는 정도는 해야 되겠고 아침에 샤워를 하는 게 냄새 측면에서는 좀 더 낫겠죠. 사람은요 40살 이상만 되면은 호르몬이 약간의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노니날이라는 알데하이드 화합물들이 이제 몸에서 좀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아주 자주 씻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잘 그렇게 씻겨 나가는 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누로 씻더라도 몸에 잘 붙어 있는 편이고요. 이제 옷에도 잘 옮겨갑니다. 비누로 잘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옷을 여기서 부비니까 옷을 옮겨가게 되는데 몸이라든지 옷에 있는 세균이 알데하이드 화합물을 분해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위 노인 냄새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40세 이상이면 다 생기는 물질인데 이걸 노인 냄새로 불러야 될지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 냄새를 가지신 그런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안기고 그런 걸 보면은 그 냄새가 아주 역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옷을 너무 오랫동안 입는다든지 몸에서 그런 물질이 옮겨갔을 때 이불이나 이런 것을 너무 오랫동안 안 빨고 한다면은 냄새가 계속 나겠죠. 그런 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은 노인 냄새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는 좀 덜할 것 같아요. 생활에 활기가 있기 때문에 집안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겠죠. 그런데 독거노인들의 경우에 주변에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위 노인 냄새가 좀 더 많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노인 냄새는 사회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노인 냄새, 특히 이 노니날이라는 화합물은 탄닌이라는 성분으로 제거가 되는 편입니다. 감이 굉장히 떫죠, 덜 익으면. 근데 이 감에서 나오는 이 떫은 성분이 탄닌인데 이런 성분이라든지 또 녹차에도 탄닌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씻어내면은 노인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감 추출물을 이용한 세정제도 존재하니까 그런 것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들만큼 신진대사가 활발하지가 않고 실제 땀도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죠.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고 운동 직후에 샤워를 한다든지 해서 몸에서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을 제거를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몸에서 땀을 배출하는 것보다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몸에서 옷으로 이런 냄새가 옮겨가는 게 이제 굉장히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좀 자주 빨고 사용하는 침구 자주 세탁을 하는 것이 소위 노인 냄새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격한 운동을 하거나 또 사우나를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힘들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반신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지 않은 방법으로 땀을 배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냄새들이 나타나는 그런 화학적 이유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